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 이거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벌써 6시 20분이네요. 조금 아침 또 준비가 늦어졌어요. 일찍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 좀 썰렁한 날씨고요. 다만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고 걷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도 새로 걷기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좀 복장 든든히 입고 나와야죠. 예. 방송 방해하지 맙시다. 예. 방송을 방해하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이야기했고요. 예. 확실히 바람이 좀 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숭숭. 네. 이야. 그렇네요. 뚜뚜뚜뚜. 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어제 프로야구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어렸을 때의 프로야구에 대한 추억. 당시만 해도 야구는 올림픽 종목은 또 아니었거든요.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한 게 한 2000년대 들어와서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세계적으로 막 그 국가대항전, 보통 보면은 축구 같은 경우는 국가대항전이잖아요. 워낙에 그 축구를 좋아하는 국가들, 그리고 저변이 넓죠. 사실 축구 자체가 야구보다는 더 좀 하기가 수월하죠. 공만 있으면 되니까요. 사실은 막말로 축구 골대도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간이식으로 축구를 할 때는 약간 풋살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수월하죠. 그만큼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가능하게 했던 부분이 공 하나로 진짜 그 공차기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그 발재간을 뽐내면서, 물론 제대로 축구를 하려면은 정말 축구도 장비를 많이 갖춰야 되고 뭐 이런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구보다는 수월합니다. 야구는 일단은 장비가 갖춰져야 되고 야구 방망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글러브가 있어야 되고요. 글러브 없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경기장도 단순하지가 않죠. 맞죠? 각 베이스들 1루, 2루, 3루 홈베이스 있어야 되고요. 그걸 그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동네 축구 하다 보면 사실은 그냥 막 하기도 하잖아요. 심판진이 딱 있어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양쪽에서 어느 정도 한 요건 반칙이다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보면서 막 친구들끼리 하긴 하는데, 야구는 사실 심판이 없으면 좀 어려워요.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가려내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맞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나라들에서는
축구가 더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라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벌써부터 축구는 딱 그 종목 하나로서도 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고요. 또 매년 하는 것도 아니죠. 4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월드컵도. 올림픽하고 주기가 똑같아요. 근데 야구는 딱 단독으로 야구만 이렇게 떼어놓고 전 세계의 선수들이 그 야구 강국의 선수들이 맞붙는 그런 이벤트들은 없었다는 거죠. 대략 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에서도 사실 정식 종목으로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사실 강대국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도 좀 유명하죠. 야구가요. 그런 국가들의 팀들이 좀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축구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축구는 딱 그거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유럽에서 막 발생한 그런 스포츠 종목이고, 야구는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국가들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쿠바라든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잖아요. 미국 쪽, 아메리카 대륙 쪽. 근데 국가 수로만 따져보면 유럽 쪽이 많죠. 오밀조밀하게만. 그리고 막 유럽에서 막 전쟁을 막 경험하면서 같이 거기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예? 스포츠 종목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도 더 인기를 많이 얻게 된 그런 종목이 축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이 유대가 좀 달라요, 확실히. 야구는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뭔가 미국적인 스포츠로 많이 자리를 잡았고, 축구는 지금도 가장 유명한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죠. 전 세계 그 팬들이 프리미어 리그를 이렇게 관전을 하잖아요. 한국도 박지성 선수가 그 열풍을 불고 왔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두 개의 심장 시절 말이죠. 그런 반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90년대 중후반쯤에 그때 IMF 시기에 박찬호 선수 가가지고 거의 다승에 가까운 막 기록도 세우고요. 멋진 경기력 보여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막 쏠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한국어를 하는 선수들이 그런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리그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수로 뛰면서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 국민적인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 같은 거 막 심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야구 같은 경우가 사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그런 국가들 간의 국가 대항전 이런 게 잘 없었죠. 그러다가 하나 좀 재밌는 게 하나 생긴 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해가지고
야구를 진짜 그 해당 국가의 메인 스포츠로 이렇게 국내 스포츠 중에서 최고의 인기 종목은 야구다, 막 이런 나라들, 네로라는 나라들이 같이 참여해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WBC를 창설하게 되잖아요. 그게 대략 2000년대 초중반쯤. 물론 한국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특히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잖아요. 한국 대 일본 선수단과의 한판 승부. 딱 한일전 하면 항상 관심을 끌잖아요. 맞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일전,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야구를 먼저 시작을 했고 선수 저변이 넓은 것도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한국은 선수 저변이 그렇게 넓지가 못하잖아요. 물론 우수한 선수들이 이렇게 막 스카웃이 돼가지고 한국 프로야구의 질적인 수준을 많이 높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은 엄청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은 옛날부터 고교 야구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한국은 사실 고교 야구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이 갖진 않잖아요. 일본은 고시엔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어떤 리그, 일본만의 이제 특별한 리그죠. 거기에 무수한 팀들이, 각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야구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대거 참여하죠. 그래서 그게 국민적인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거기서 뭐 많은 레전드들도 탄생하고요. 오죽했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구 전문 만화가 있어요. 야구 전문 만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다치 미치루라는 작가가 있죠. 아다치 미치루 작가의 그 유명한 만화 제목 뭡니까? H2. H2입니다. H2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야구를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중심 인물들 4명이 나오는데요. 남학생 2명, 그 다음에 여학생 2명, 고등학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 간의 어떤 야구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들이 친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시엔을 향한 그 열정들, 등장하는 인물 이름들이 하나같이 좀 독특하죠. 주인공은 히로라는 이름. 영어로는 영웅이잖아요. 영웅이란 뜻이잖아요. 히어로. 근데 일본어로 히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로의 친구 4번 타자, 영원한 4번 타자 히데오는 또 웃기는 게 일본어로 영웅이란 뜻이에요. 히로와 히데오 둘 다 그 이름의 앞글자가 H로 시작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H2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 만화의 제목, 아다치 미치루의 H2의 제목은 히로와 히데오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여자친구 둘, 히카리와 하루카. 한 명은 히카리는 누구냐? 히데오의 여자친구. 하루카는 누구냐? 하루카는 히로의 여자친구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자친구들도 전부 다 H로 시작하죠. 그럼 H4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H2라는 그 야구 만화, 그러니까 드라마죠. 만화 안에 또 드라마가 있으니까요. 물론 TV 드라마로도 또 제작도 됐었어요. H4가 아니고 H2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H1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죠. H2죠. 그러니까 히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머지 H로 시작하는 친구들 3명, 그 3명이 다 각각 본인의 이제 상대가 되는 거죠.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 3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H4라는 이름보다 H2, 너와 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히로에게 있어서는 히데오도 H2에 들어가고 하루카도 들어가고 히카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유의 그 어떤 그런 일본적인 또 감성이 막 그 만화 내내 이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약간 삼각관계 같은 구도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를 보고 또 한국에서 그 H2의 그 감정, 그 히로와 히카리와 하루카와 그 히데오의 그 4명, 그 절친들의 어떤 마음속을 상상을 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죠. 예. 한국의 그 그룹이 델리 스파이스라는 그룹이 있죠. 델리 스파이스가 그때 그 심정을 담아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한국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그 만화였고, 그리고 그 만화 자체가 스포츠하고 결부된다는 측면이 중요하죠. 바로 야구라는 그 소재를 그대로 갖고 이어나가는, 물론 축구를 소재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도 있죠.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와, 이것도 레전드인데, 잠깐 축구 얘기를 좀 하면, 와, 우리가 언제입니까? 항상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의 축구는 언제가 최고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1등으로 나올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이다. 2002년 그때가 우리는 최고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부터 벌써 20년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 당시를 아마 최고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한번 잘 생각해보면 진짜 한국 축구가 참 진짜 한스러웠던 게, 2002년 월드컵 전에 어디였습니까?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는 16강에 진출도 못했어요. 4강이 아니고 16강 진출을 못했어요. 그냥 단지 본선에 숟가락만 얹었었죠. 그리고 가장 치욕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기억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국적이죠. 네덜란드 감독이었죠, 원래 국가대표. 그때 98년도에 베르캄프라는 걸출한 또 스타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 팀의 국가대표 감독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한국과 본선에서 맞붙었던 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였거든요. 물론 그 앞에 멕시코하고 붙어가지고 아주 참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경기도 있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는 또 엄청난 치욕감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5대0으로 졌어. 5대0.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토탈 사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전천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 당시 이제 축구 경기의 한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그 당시 한국팀은 공수 전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딱 이런 콤비 플레이라고 할까요? 딱 이제 패스로 패스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런 공격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프라인 밖에서 그냥 뻥뻥 차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공격 찬스 얻으려고. 우리 팀 골대 쪽, 그러니까 하프라인 넘어가기 전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한국 선수가 상대팀 골대 쪽을 보면서 우리 공격수가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기를 막 기원을 하면서 그냥 뻥뻥 차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느낌까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투지 한국 선수들의 열정 물론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부상 투혼 이런 것도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부상 투혼이 있으면 안 돼요. 막말로. 예? 다친 선수 나와야 돼요. 그 선수 다쳐가지고 뛰다가 더 심하게 다쳐가지고 선수 생명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면 어떡해요. 아니, 붕대를 감고 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 최상의 상태의 몸 상태를 가진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한테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목적이지, 누가 부상 투혼을 보여달라 했냐고요. 예?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 그거를 막 미덕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미덕인 것처럼. 막 용서받으려는 듯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잘 못했으니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냥 경기가 지더라도 말이죠, 정말 그 짜임새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납득할 만하면 되잖아요. 지더라도. 당연히 네덜란드라는 팀은 그 당시에, 예?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도 강팀이에요. 멕시코도 그런 팀을 상대로 해가지고 골을 넣고 대등한 경기를 보여주고, 우리 선수들 간의 호흡도 잘 맞고, 예? 이러면 그게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 맨날 외치던 거 있잖아요. 정신력. 한국팀 게임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막 캐스터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불과 그때가 2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 정신력이 최고라고 하던 시절, 물론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최선을 다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 맞아요. 근데 우리가 부상 투혼을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뭐하고, 물론 정말로 선수가
그런 상황을 막 이겨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마지막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그 선수가 참 이런 불굴의 투지를 발휘를 하는구나. 그렇게 뭐 박수를 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 당시 2000년대 한 중반쯤에 우리 대표팀 어떤 응원의 문구가 그거였어요. 투혼, 투지, 투혼.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좀 그런 거를 좀 강요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스스로 나서서 좀 그러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스텝들, 감독이나 코치들이 좀 말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선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월드컵이 참 생각이 나고요. 그때 16강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었죠. 제가 축구에 대한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하려다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계속 이제 실제 그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요. 그 축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었죠. 그 전에 뭐였습니까? 94년도 미국 월드컵. 와, 그게 진짜 또 하나의 레전드였어요. 한국 팀 입장에서는요. 레전드거든요. 물론 그때도 94년도에도 한국팀이 16강 진출 못했죠. 그 당시만 해도 16강에 진출을 못하더라도 그런 기대가 좀 있긴 했지만 만약에 16강 진출을 못한다면 골이라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골 넣는 그런 결과라도 좀 보여주라.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스타로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홍명보 선수. 그 당시에 홍명보 선수가 골을 넣고 중거리 슛 날렸죠.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고 홍명보 선수는 그 당시에 수비수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문제가 또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약간 스트라이커의 부재라고 할까요? 정말로 그 골을 잘 넣는 그 골잡이 다 골을 넣는 게 아니고 수비수들이 좀 나와가지고 막 골을 많이 넣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민성 선수도 그렇고 홍명보 선수도 골을 좀 잘 넣었던 그런 수비수죠. 골 결정력이 오히려 공격수보다 더 좋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 팀의 영혼이 막 좌절되고 그 팀들 만나가지고 그리고 강팀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보면은 좀 진짜 담담하게 이렇게 이제 붙을 필요가 있는데 조금 당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역력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그런 좀 아픈 기억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94년도 월드컵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94년도 그 당시에 월드컵은 와, 좀 달랐죠. 그때 또 하나의 레전드가 쓰였죠. 브라질이라는 강팀이 있었고요. 또 유럽의 강팀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영화입니다. 로베르토 바조가 이끄는 이탈리아 팀, 이탈리아 군단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 브라질과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 브라질의 경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였어요. 로베르토 바조의 영화, 로베르토 바조입니다. 로베르토 바조 판타지스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한국 이 팬들한테는 조금 낯선 용어 같아요. 판타지스타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즘의 세계 축구는 뭐예요? 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 축구가 한 사람만이 독점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조직력이 중요하죠. 벌써부터 20세기 후반에도 토탈 사커가 나왔었고요. 허리 라인이 정말 중요해졌고요. 그렇죠? 미드필더들이 중요해진 시대가 왔고요. 물론 그만큼 또 탁월한 공격수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축구팀의 조화, 밸런스 이런 게 중요해진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4년도, 그 다음에 80년대 또는 그 전 이럴 때는 판타지스타라는 개념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전천후 플레이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기로서 모든 걸 극복하는 거. 예? 축구가 막 조직력으로 패스 하면서 딱 컨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막 찬스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슛을 날리고 막 그런 재미를 만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베르토 바조는 유럽에서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The Last 판타지스타. 그러니까 마지막 판타지스타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을 잡으면 그 발재간, 그 화려한 발기술을 통해서 돌파, 드리블, 다시 이어지는 2대1 패스. 그래서 골문까지 그냥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심지어는 그 놀라운 발기술을 통해서, 축구 기술을 통해서 막 요리조리 막 피하고 막 드리블하고, 그 발재간. 예전에 보면 이용표 선수가 막 그런 이제 발재간 막 많이 보여주고 막 팬들한테 이제 좀 재미난 모습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실제로 그런 거를 경기에 국가 대항전에도 적용을 했고, 실제로 그만큼 성과를 냈던 선수가 바로 로베르토 바조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로베르토 바조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 로베르토 바조 판타지스타를 보면 와, 무려 20여 년 전에 그때의 미국 월드컵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정말로 브라질도 그렇고요. 브라질에도 걸출한 스타가 있었죠. 그 당시에. 누굽니까?
호나우디뇨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 이후에 호나우디뇨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또 나왔지만 그 전에 로마리오가 있었어요. 로마리오라는 선수가 있었고, 또 그의 협조자 베베토, 로마리오 베베토, 예. 이런 선수들이 공격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막 그냥 골을 때려 넣었어요. 그냥 상대팀.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먼저 이렇게 올라섰죠. 그리고 그 후에 한편에서 브라질, 남미에서 온 브라질이라는 역대 최강의 팀이 또 있었냐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탈리아라는 팀이 또, 예? 로베르토 바조가 이끄는 이탈리아가 또 축구 평행하게 거기에 필적할 만한 하나의 또 세력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로베르토 바조. 브라질이 사실은 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남미 축구와 유럽 축구의 차이 해가지고, 남미 축구가 오히려 개인기 위주의 플레이가 많고, 유럽 축구가 조직력에 입각한 플레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물론 그 두 가지 측면 다 중요하고, 최근엔 조직력이 조금 더 중요하게 이렇게 비춰지긴 하지만, 그 당시 브라질이라는 팀과 이탈리아라는 팀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려져 있기로는 그 남미 팀들이, 남미의 강호들 있잖아요. 브라질, 또 한 팀 아르헨티나, 뭐 이런 팀, 선수들의 개인기 위주의 플레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그 당시 94년 월드컵에서는, 그리고 영화 로베르토 바조에서 다뤄지는 건 뭐냐면, 자, 안경을 조금 닦고요. 물기가 좀 많이 생겼고요. 또 로베르토 바조라는 그 선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선수의 개인기, 판타지스타로서의 개인기가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영화 내내 시종일관 좀 다루어지는 게 뭐냐면, 감독과의 갈등이에요. 감독과의 갈등. 서로 추구하는 축구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감독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그 팀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로베르토 바조는 그런 식으로 축구를 안 했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에 대한 가치가 있고, 스스로가 그거를 돌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베르토 바조라는 선수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 감독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서로 간에 이제 이해의 차이를 좀 좁히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게 결국 뭘로 점철되냐면, 94년 미국 월드컵의 결과를 다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브라질과 이탈리아 전에서 결국 어떻게 갑니까? 0대0 무승부를 기록하죠. 0대0 무승부를 전반 후반에 기록을 하고
끝내 승부차기로 가잖아요. 승부차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이 승부차기로 그렇게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본 경기를 통해서 정말로 막 득점을 하고 막 골을 넣고 막 서로 간에 막 그렇게 열띤 막 경기를 하면서 막 골도 뻥뻥 터지고 이렇게 해야 재미난 경기도 되고 기억이 많이 남았을 텐데, 그 반대로 그 반대의 의미로서 어땠습니까? 그 당시 그 반대의 의미로서 기억에 남게 되는 경기가 됐어요. 영화에서도 마지막 결정적인 한 장면으로 다루어지죠. 브라질 팀 선수들, 특히 로마리오 같은 선수들, 그 당시 가장 막 유명했던 그 선수가 찬 공은 그대로 골대에 그냥 마치 청소기로 그 볼을, 그 공을 막 흡입하듯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로베르토 바조는 그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하죠. 아이고야. 로베르토 바조 하면은 또 유명했던 게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로베르토 바조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총머리를 그냥 막 이렇게 따놓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로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런 축구 선수로서의 그런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브라질의 벽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로베르토 바조가 실축을 하지 않았다면 축구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현대 축구의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쉽기도 한 부분이고, 이렇게 하나의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로베르토 바조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영화도 이제 제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축구 자체가 참 가장 재밌는 놀이였을 거예요. 로베르토 바조에게 있어서는요. 박지성 선수도 예전에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가 정말 재미있다. 나는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축구 선수로서 축구가 직업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선수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케이스죠. 자기가 잘하는 일,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도 엄청 가치가 있는 일이면서도 자기 실력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에서 뛰고 좋은 선수들을 만나고 그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한국의 팬들이 그렇게 막 반기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베르토 바조가 그 본선에서 그렇게 많은 골을 넣으면서 그 멋진 묘기들을 팬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마 그 당시 브라질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많았겠지만, 그런 시청자들 많았겠지만, 그때 94년 미국 월드컵에서의 이탈리아 팀이란 건, 와, 로베르토 바조라는 선수로 기억이 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로베르토 바조,
그 판타지스타 그 영화를 보면서 와, 그때 잊었던, 지금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감성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게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저변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예, 특히 여기서는 스포츠죠. 그런 스포츠 문화의 그런 붐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걸 불러 일으키는 게 월드컵이었고요. 세계인의 축제였던 거죠. 다시 야구로 잠깐 이야기가 또 돌아오면, 야구라는 종목 자체는 최고의 경기는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그리고 한국 선수들도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가서 뛰는 걸 목표로 많이 삼았었고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라든지 심지어 농구 선수들까지도 해외에서 뛰는 거를 이제 목표로 많이 하잖아요. 연봉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 그 야구 선수로서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전부 다 해외로 가면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정말로 자신 있게 이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제대로 그런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국내에서 야구를 계속했다면 더 좀 나았을 텐데, 이런 선수들도 한 명씩 또 나오고요. 이쪽에 막 그 화단에서 작업하는 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살짝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방해가 안 되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런 만큼 그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되고, 게다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런 기대치가 돈이 되고요. 그거를 쫓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그만큼 기대만큼 펼쳐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런 부정적인 반발도 생기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지죠. 네. 정말로 진짜 약간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국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90년대 예전에 드라마 또 응답하라 시리즈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1997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과거로 이렇게 이제 뒤로 막 돌아가잖아요.
응답하라 1994, 줄여서 응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신촌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때 또 유명했던 우리 농구가 있었고요. 농구 대잔치. 그때 농구 팬들도 엄청 많았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농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농구 대잔치 시절이 정말로 그 최고의 전성기였다 라고 본다면, 축구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K리그도 인기가 좀 많이 생기게 되고, 원래 기존에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축구 팬에 막 가입을 하기도 하고, 맞죠? 그런데 야구는, 한국 프로야구는 꾸준한 인기였죠. 계속 꾸준히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였으니까요, 프로야구가.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WBC라든지 또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도 되고 하면서 국가 대항전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거기서 한국의 진짜 최고 선수들 나가가지고 좋은 성과도 이제 보여주고 그랬었죠. 와, 저는 그때도 생각나네요. 박찬호 선수도 국가 대항전에 출전을 해가지고 막 좋은 경기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7,000보 정도 걷고 있고요. 지금 7시 12분 이렇게 됐네요. 벌써 50여 분이 흘렀고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좋은 날씨라고 해도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좀 유의를 하시고요. 저는 오늘 알차게 또 일요일을 보내고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먼저 맞이를 하러 나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이.